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0월 12일 목요일이고요.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요. 가을 무가 나오는 철이 됐죠. 가을 무는 보약과도 안 바꾼다 이랬는데 네. 이 무 관련 요리 오늘 만나게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됩니다. 그럼 가장 먼저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현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암동에 나와 있는 마지연입니다. 오늘도 전국에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뚜렷한 비 소식 없겠고요. 밤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네, 가을 하늘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오늘 날씨 어떤지 자세히 전해주세요. 오늘 강원 내륙과 산간은 아침 기온이 5도 밑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곳곳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으니까요. 농작물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에도 안개가 가시거리 1km 미만으로 끼겠습니다. 차간거리 넉넉히 유지하시고 서행 운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낮에는 온화합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까지 크게 벌어지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12.3도, 대전 9.9도, 대구 9.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한낮 기온 보시면요. 서울과 청주, 부산이 모두 23도로 대부분 지역이 2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제주 해안과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일겠는데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LH 행복주택입니다. 정부가 LH를 통해 직접 지어 공급하는 공공임대 브랜드 행복주택은요. 청년 신혼부부 같은 젊은 층의 물량의 80% 정도가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정작 젊은 층이 외면하고 있어 공실률이 치솟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뭐 전세난이다, 월세난이다 하면서 주거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에 공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행복주택 2만여 가구 평균 계약률은 48%에 머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청약 당첨자의 절반 이상이 계약을 포기했다는 의미인데요. 그만큼 이 인기가 저조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공급된 행복주택 총 호수의 9% 정도가 6개월 이상 세입자를 채우지 못한 장기 미임대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입지도 좋고 임대료도 저렴한데 절반 이상이 이걸 하지 않는다. 뭐 이러면 행복주택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르면요. 일단 외면받는 이유로 전용 26제곱미터 정도에 불과한 원룸 위주의 공급이 패착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 행복주택 가운데 58%가 원룸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수요자의 주거 눈높이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수요자 선호도와는 관계없이 원룸만 대량으로 짓다가 외면을 자초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수요가 많지 않은 지방 외곽 지역의 공급, 계층별 정해진 물량, 주변 인프라 부족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일단 공급부터 늘려야 되겠다. 이런 게 패착이었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 영어 유치원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아 사교육 열풍을 타고요. 영어 유치원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영어 유치원의 교습비가 월 124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뭐 저희가 한번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중고등학생도 아니고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유아 영어 학원에 월 124만 원이 들어간다고요. 그렇습니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요.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의 월 평균 교습비는 2021년에 107만 원이었습니다. 2022년도엔 더 올라 115만 4천 원으로 올랐고요. 올해는 123만 9천 원으로 증가를 한 건데 지역별로 보면 세종이 170만 3천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여기 교습비에는 재료비, 급식비, 차량비 등 일체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부모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훨씬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부모들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영어 유치원으로 우리가 영유라고 불리는 어린이들, 그러니까 유아 영어 학원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면 그건데요. 네, 그렇죠. 이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들 수준도 또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영어 유치원 같은 경우에 내국인 강사의 68.7%, 외국인 강사의 63.9%는 교육 또는 보육 관련 전문 자격증 없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부산의 경우 외국인 강사 257명 중 자격증 소지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는데 특히 외국인 강사 채용 면접은 화상전화 앱으로 완료하는 등 기본적인 규제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건 말씀 주신 대로 유아교육법 규제를 받는 유치원과는 달리 영유아 영어학원을 교육을 받는 학원법 적용을 영어 유치원은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유아 대상 영어학원 강사 자격 기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영유에 1년에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쓰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강사들이 기준 미달이다. 그렇죠. 이건 정말 문제가 있네요. 예, 이거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 보험 사기입니다. 어제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사의 보험금을 허위, 과대 청구하고 있는 보험 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소비자 경보 단계상 주의를 내렸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보험료 인상 등 이게 오롯이 소비자 피해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좀 짚어주실까요? 네, 경미한 교통사고로 정비소를 찾았을 때 어차피 다 보험 처리되니까 이번 기회에 싹 다 고치시죠. 라고 불필요한 시공을 권유한다면 일단 보험 사기를 의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에 관련 가장 흔한 보험 사기 유형은요. 견적서를 실제 수리 내역보다 과도하게 작성하거나 중고품으로 수리를 한 뒤에 정품을 사용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들입니다. 만일 소비자가 정비업체로부터 금품 등의 대가를 받고 보험금 허위 청구를 방조하게 되면 보험 사기 공범으로 연루돼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셔야 되겠고요. 만약 차량 수리가 필요할 때에 여러 정비업체를 방문해 견적서를 한번 뽑아보시고 최종 정비 명세서에 기재된 비용을 보험회사에 실제로 동일하게 청구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보험 사기가 늘어나면 내가 내는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요즘에는 안 그렇겠지만 예전에는 문콕해서 이 문짝 좀 수선하려고 가면 문짝 갈아야 됩니다. 이래버리면 정말 황당했었거든요. 이런 거 없애야죠. 다음 이슈 전해 주십시오. 네, 네 번째 이슈 맥주값 인상입니다. 어제 오비 맥주가 카스,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의 공장 출고가를 평균 6.9%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퇴근 후에 뭐 치맥이라고 하죠. 네. 뭐 치킨에 맥주 한잔 하는 걸로 스트레스 푸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맥주값 인상으로 이제는 뭐 음식점 가서 맥주 한 병 뭐 편하게 시키기도 좀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바로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은요. 공장 출고가가 100원 오를 때 식당은 술값을 보통 1,000원 정도 올리기 때문입니다. 식당 주인이 통상 술값 마진을 70% 선에서 책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음식점에서 맥주 가격이 더 비싸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때문에 현재 병당 5에서 6,000원 정도인 음식점 맥주 가격이 앞으로는 병당 6에서 7,000원 시대로 보편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이트 진로, 롯데 칠성음료 등 다른 주류 업체들은 현재 제품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재료비와 물류비 등 가격 인상 요인이 여전한 만큼 추후 가격 조정에는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술 다 끊어버리면 되는데 이게 세상이 또 그러면 간단한데. 네. 세상이 또 술을 마시게 하니까.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의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가랑가랑. 네, 우리를 역사 속으로 인도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오늘은 언제로 먼저 돌아가 볼까요? 네, 1917년 10월 15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917년 10월 15일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파이 마타하리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마타하리는 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와 독일을 오가면서 정보를 판 이중간첩 혐의로 프랑스에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미니어 스파이, 이중 스파이 이러면은 마타하리, 그리고 영화에서도 우리가 많이 본 전설적인 스파이 이랬는데 유럽에서 활동을 했고, 근데 어디 국적이 어디예요? 네, 마타하리 본명이 좀 어렵습니다. 마르하레타 헤이르트라위다 젤러.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파산해서 어려운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요. 20살에 신문에서 부혼 광고를 보고 네덜란드 장교와 결혼해서 그때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7년 만에 이혼을 하게 돼요. 근데 젊은 나이에 이혼을 했으니까 그래도 뭐라도 좀 재기를 하려고 했을 것 같은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생활이 막막해지니까 파리로 직장을 찾아서 돌아옵니다. 어느 날 한 파티 석상에서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배운 자바춤을 한번 선보이면서 댄서로 발탁이 됐습니다. 이 마타리의 이국적이고 자극적인 춤, 이것이 유럽 사교계의 최대 화제거리가 되는데요. 이후에 마타리는 파리 최고의 클럽인 물랭루즈에서 인기 있는 무희가 됐어요. 마타리라고 하는 예명도 이 시기에 지었는데 이 말은 인도네시아로 여명의 눈동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마타리는 자신의 과거를 철저하게 숨겼는데 자바섬의 왕족이라거나 네덜란드인과 혼혈인 인도네시아 공주라거나 인도의 여사제라거나 이런 말로 자기를 속였습니다. 그럼 마타리가 뭐 원래부터 스파이 교육을 받았던 게 아니라 처음엔 유럽 사교계에 인기 있는 무용수였다가 그러면 왜 이제 스파이로 활동을 하게 됐을지, 어떻게 스파이가 된 걸까요? 네, 평범한 무용수였어요. 그런데 그 이국적인 매력을 이용해서 프랑스 군부와 정계 고위층, 재계 인사 등 수많은 유력 인사들을 유혹을 하게 돼요. 그러던 중에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댄서 자리까지 잃게 됩니다. 그때 독일 정보기관이 거금을 주면서 접근을 해와요. 프랑스 고위 인사들을 유혹해서 정보를 빼내는 첩보원 임무를 제안한 거죠. 그래서 마타하리가 실제로 정보를 그렇게 빼냈어요. 네, 실제로 그녀가 출연하던 클럽이 프랑스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군사 외교계 고위급 인사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라서 독일 측은 많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마타하리가 가져온 정보들이 프랑스 고관의 사생활 같은 별로 가치가 없는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스파이로서의 역량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던 거죠. 마타하리가 독일에 정보를 보낼 때 독특한 암호를 썼는데 이건 마타하리 암호라고 부르는 건데요. 알파벳을 음표에 대응시켜서 악보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악보인데 이 악보대로 연주를 해보면 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건 악보가 아니고 암호구나 하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게 됐던 거죠. 네, 근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이게 뭐 암호인 줄 알겠습니까? 악보인 줄 알지 그냥.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프랑스에서는 이 마타리가 이 스파이로 활동하는 걸 혹시 알았나요? 당시 연합국 정보기관에서 금방 알아요. 그래서 체포가 됐는데 나는 절대로 독일 스파이가 아니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프랑스가 접근을 해서 독일 측 정보를 빼내오는 스파이가 되어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타리가 계속 독일을 위해서 일할 것 같은 의심이 드니까 덫을 하나 놨습니다. 마타리한테 우리 측 스파이 요원 5명 중 1명이 독일 이중간첩인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정보를 흘린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2주 후에 그 요원이 갑자기 암살을 당했어요. 그래요? 마타리한테 정보를 일부러 흘렸는데 그 요원이 정말 암살을 당했으니 이게 프랑스 사람들은 마타리가 여전히 독일을 위해 일한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마타리는 결국 체포가 됐고 오늘 이야기하는 1917년 10월 15일 총살형에 처해집니다. 사망 당시 나이가 41살이었어요. 총살 직전에 눈 가리개를 거부했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그랬더니 있다 하더라도 나만 간직할 것이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팜파탈의 면모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덤덤한 그 모습을 보였던 마타리는 스스로 외투를 벗고 알몸으로 처형이 됐고요.
주검은 해부용 시신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아니 근데 마타하리가 진짜 스파이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쟁의 희생양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지금까지도 그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타하리 재판이 진행되던 1917년은 1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군이 최대 위기를 겪고 있던 때였어요. 지휘관 니벨의 무모한 시도가 실패로 끝나면서 군인들이 전쟁을 거부하고 파업을 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런 군 내부의 위기, 국민들의 불안감, 이걸 잠재우기 위해서 마타하리를 희생양으로 삼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자, 결국 만인의 연인에서 유럽을 뒤흔든 이중 스파이가 된 마타하리,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을 했습니다. 마타하리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역사, 다음 역사로 갑니다. 1946년 10월 9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해방 다음해죠. 1946년 10월 9일은 한글날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날입니다. 이 한글날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신 날을 기념하기 위한 건데 아쉽게도 그 날짜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음력 9월 29일, 다음에는 양력 10월 28일 또는 29일에 행사를 치르다가 광복 이후 10월 9일로 확정을 해서 지금까지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요. 1946년에 공휴일로 지정을 했던 겁니다. 네, 얼마 전에 한글날이었잖아요. 야, 영거퍼 연휴다 이러고 우린 좋아했는데 한글의 우수성과 정말 뛰어난 우리 한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1946년부터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이 됐고요. 뭐 지금도 공휴일인데 그렇죠. 제가 알기로 이게 한때는 공휴일이 아니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아닌 적이 있었습니다. 한글날이 한동안 법정 공휴일에 그 지위를 잃은 적이 있는데 1990년에 이뤘습니다. 10월에 휴일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한글날과 10월 1일 국군의 날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사실은 1975년까지는 10월 24일 유엔데이도 휴일이었어요. 네. 기억하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10월 달력 보면 빨간 날이 굉장히 맞아요. 많았었죠. 자, 하지만 10여 년 뒤에 2012년에 한글날은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여론이 비등했고 그래서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이 됐습니다. 자, 그럼 제일 처음 한글날을 기념한 그 시기는 언제쯤이었습니까, 혹시? 한글날을 기념하려면 그 날짜, 창제의 날짜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가장 오래된 자료가 세종실록인데 여기 보면은 세종 28년 9월에 이달에 훈민정음이 완성되었다 이렇게만 돼 있고 날짜가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9월의 마지막 날인 9월 29일을 반포일로 보고 1926년 음력 9월 26일 날 조선어 연구에서 최초로 한글날 행사를 했는데 그때는 한글이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날의 이름을 각야날. 아, 각야. 네, 배울 때 각야 네, 거기였죠. 각야거든요. 그래서 각야날이라고 했어요. 그러다 1928년에 한글이라는 이름을 받게 됐고 1931년부터 음력 9월 29일을 양력으로 환산해서 10월 29일 날 한글날 행사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10월 9일이 된 거예요? 네, 1940년에 경상북도 안동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하는 책이 발견됩니다. 이 책 지금 국보잖아요. 여기에 네네. 보면 세종 28년 9월 상순에 이 책이 완성됐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9월 상순의 마지막 날인 9월 10일을 한글날로 정하게 됐고 1446년 음력 9월 10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것이 바로 10월 9일입니다. 네.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한글날을 국경일로 정해서 기념을 할 만큼 정말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게 그럼요. 우리 한글인데요. 이 자부심은 이유가 있는 게 한글만큼 이렇게 과학적인 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은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 문자가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겠죠. 하지만 한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첫째, 누가 언제 만들어졌는지가 밝혀져 있는 거의 유일한 문자입니다. 1446년에 조선의 국왕 세종이 만들었다. 이렇게 딱 떨어지잖아요. 둘째, 문자를 만드는 원리가 밝혀져 있는 유일한 문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고 있는 모양, 니은은 혀가 잇몸에 붙어 있는 모양,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또 한글은 지금의 이 디지털 세계에 최적화된 문자예요. 지금은 스마트폰에서 문자를 입력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의 자판을 가장 적게 만들어도 사용할 수 있는 문자가 바로 한글입니다. 네, 이렇게 우수한 문자인 이 한글을 우리는 당연히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세종대왕이 만든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종종 있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종실록에는 분명히
임금이 언문 28자를 친히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있고 이 기록을 부정할 수 있는 다른 근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세종대왕 혼자 숨어서 만든 건 아니겠죠.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도 세종대왕이 친히 만들었다고 한 이 사실은 부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글날 기념식을 하고 나면 경기도 여주에 있는 세종대왕의 영릉에 참배하는 것으로 행사가 끝이 나게 돼 있습니다. 후민정음 앞에 보면 나오잖아요.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 서로 사마때 아니할세. 그런 전처를 이루고자 할 빼이셔도 차마 이루지 못한 놈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 말이 다르니까 우리 국민이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이걸 만들었다 이건데. 근데 한자어로 이렇게 쓸 때 한글 없을 때요. 그때는 우리가 의성어, 의태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썼을까요? 맞아요. 이 소리를 흉내는 의성어, 그다음에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 이게 우리말에 유난히 많은데 이런 거 한자로는 기록을 못 합니다. 엉망진창, 뒤죽박죽. 철규 씨, 카랑카랑 이거 어떻게 써요? 가람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없습니다. 이 다구름소리 꽃기호 이것도 쓰질 못해가지고 한자로 쓰는데 높을 꽃자, 귀할 귀자, 자류이자, 고귀위 이렇게 쓰는데 고귀라고 써놓고 이걸 누가 다구름소리를 그렇지, 다르지 않아요. 맞아요. 이런 불편함을 세종대왕이 다 해결해 주신 거죠. 와. 아, 그러니까 정말 저희 한국이 한글이 대단합니다. 근데 조선시대 양반들은 한글을 좀 무시하고 일부러 한자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네, 조선시대 양반들이 한글을 무시했고 그래서 평민 여성들 이렇게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한글을 썼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최근 연구에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정조대왕이 신하에게 보낸 편지 묶음이 나온 게 있어요. 어찰이라고 하는 건데 이 편지를 쭉 읽다 보니까 갑자기 뒤죽박죽이라고 한글로 쓴 그 단어가 툭 튀어나온 겁니다. 네. 막 화를 내면서 너희들은 왜 그렇게 뒤죽박죽이냐라고 말하는 그 대목에서 나오는 건데요. 한문으로는 도저히 감정을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한글로 썼겠죠. 왕도 쓰는 한글을 신하들이 몰랐을 리가 없으니 아마 조선시대 양반들은 대부분 한글을 배우고 사용할 줄 알았을 겁니다. 우리 상식이 지금까지 잘못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아니 그리고 한문을 배울 때도 하늘, 천, 땅, 지, 거물, 현 이걸 처음에 딱 보면 모르니까 한글로 이렇게 밑에 토 달아놨겠죠.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신문 읽을 때 한자 신문 읽을 때 옆에다 이렇게 토 달듯이 맞아요. 예? 네. 아나운스멘트도 예전에는 뉴스가 다 한문이었기 때문에 그 밑에다 저도 이렇게 한글 토 달아서 읽었었거든요. 이거 만약에 논어를 읽으면 하기 시습지 불역여로와 이러면 그 밑에다 이렇게 써놨을 거라고. 그래 배웠을 거예요. 네. 생각해 보시면 이 한글이 없으면 한문 배우기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네. 반대로 한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먼저 한글을 공부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난 10월 9일이 한글 반포 577주년 된 한글날이었습니다. 이날 1년 중에 딱 하루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을 걱정하는 방송이 줄을 잇는데요. 그런 걱정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세종대왕이 만드신 한글을 더 잘 쓸 수 있을지, 한글로 표현하는 우리말을 더 아름답게 가꿀 수 있을지 하는 생각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수한 우리 글 한글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다음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1973년 10월 15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1973년 10월 15일은 국내 최대의 다목적댐 소양강댐이 준공된 설규 씨, 소양강 알아요? 알죠. 그 노래 때문에 유명하잖아요. 어떤 노래예요? 대정 소양강에 네, 그죠? 이 강에 댐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소양강댐 높이가 123m고요. 너비가 530m로 완공 당시 동양 최대의 사력댐이었습니다. 현재도 세계에서 5번째로 큰 댐이에요. 소양강댐 완공으로 홍수 방지는 물론이고 서울과 수도권 사람에 쓸 물을 공급하고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소양강 댐은 정말 다목적 댐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고 또 관광지로도 유명해서 춘천의 명물이 된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을까요? 소양강댐은 6.25 전쟁으로 한때 피폐했던 1950년대부터 건설이 구상되는데요. 그 뒤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경부고속도로, 서울 지하철 1호선과 함께 3대 국책 사업이 됩니다. 당시에는 수력 발전을 위한 발전소로 검토가 됐었는데 1960년에 와서 다목적 댐으로 방향이 바뀌어요. 1967년 4월 15일에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소양강댐 건설은 강줄기를 막고 그 흐름을 바꾸면서 산을 헐고 강을 메우는 정말 난공사였습니다. 당시 정부 1년 예산
네, 6분의 1 수준인 321억 원이 투입이 됐고요. 천여 명의 젊은이들이 국토건설단이라는 이름으로 공사 현장에 투입이 됐고 발파 작업 현장이나 수몰 작업장에서 37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댐 공사에 들어간 자갈과 흙의 양도 엄청났는데요. 당시 인구 우리 3,500만 명이라고 봤을 때 흙을 한 사람당 국민 1인당 7가마니 꼴로 쏟아 부은 그런 양이었어요. 야, 정말 엄청난 대공사였네요. 근데 이 소양강 댐이 완공되기 전부터 진가를 발휘한 적이 있었다면서요? 네, 완공 1년 전인데 1972년 8월 19일 날 중부지방에 이틀간 집중호우가 내려서 일명 8.19 홍수라고 한 일이 있었어요. 유례없는 강우량으로 사망 실종자가 200명에 달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린 그 비의 양에 비해서 피해 규모가 적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당시 준공을 1년 앞두고 123m 높이의 댐이 거의 완성된 상태에서 빗물을 막아주었기 때문에 홍수를 나지 않게 한 거다라고 한 거죠. 만일 소양강이 없었다면 한강 수위가 위험 수위로부터 60cm 더 올라가는 11.84m에 이르러서 범람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 준공 전부터 홍수 방지 역할을 톡톡히 했네요. 근데 이게 완전히 우리 기술로 이루어진 거라면서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6년 반 만에 공사가 끝났는데 우리 기술로 시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기계화 시공 경험을 터득해서 수백 명의 기술자가 양성이 됐고 우리나라 댐 건설 역사에 전환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준공식 당시 모습이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여기는 강원도 춘성군 소양강 다목적 댐입니다. 착공 6년 반 만에 준공된 이 댐은 지난해 10월부터 물 채우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김종필 국무총리는 준공식 지사에서 이 댐의 건설을 기점으로 4대강 유역의 종합적인 물자원 개발 계획이 진행돼 오는 1981년에 가서는 우리 국토가 푸른 산 맑은 물, 잘 정리된 기름진 농토, 균형 잡힌 도시와 공업지대로 다듬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 이 소양강댐이 특히 홍수 피해를 막는데도 대단한 역할, 엄청난 일조를 했었죠. 네, 서울의 송파, 잠실, 반포, 그러니까 지금 강남 일대는 이건 지금은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그때 있었던 말입니다.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어 없이는 못 살아. 그 정도.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상습 침수 지역이었습니다. 강남을 비롯해서 고질적인 침수 지역으로 홍수 피해를 겪던 이 한강 주변의 홍수를 막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진가가 또 한 번 발휘되는데요. 1984년 8월 대홍수 때 그때입니다. 소양강댐이 넘치기 직전까지 물을 방류하지 않고 가다뒀어요. 이것 때문에 한강 인도교 수위를 1.23m, 1m 23cm를 낮추는 효과를 거둡니다. 또 1990년 중부지방 폭우 때도 한강 인도교 수위가 1900년 이후 세 번째로 높은 11.27m에 달했는데 소양강댐에서 수위 조절을 해줘서 인도교 수위를 2.2m 정도를 낮췄습니다. 네, 이게 또 소양강 댐이 홍수뿐만이 아니라 가뭄이나 전력난을 또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다 그러대요. 네, 이것이 수력 발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2차 석유 파동으로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던 1973년 전국 수력 발전 총량의 3분의 1을 도맡아 해줍니다. 또 용수, 물도 많이 공급을 해주는데 1978년과 84년 전국적인 가뭄 때에도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했고요.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 연간 12억 톤의 수돗물을 공급해주고 있고 연간 353기가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가와트. 353기가와트시면은요, 한 시간에 1kW짜리 냉장고 3억 5천 개 정도를 돌리는 그런 대단하다. 3억 5천 냉장고가 그만큼 있지도 않을 거고 우리나라에.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근데 그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발휘를 하잖아요. 근데 다른 댐들은 뭐 홍수나 가뭄 때 수문을 열어서 조절을 하는데 소양강 댐이 수문을 연 건 다 합해서 20번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네, 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수문을 안 열어요. 이 수문을 열면 그게 뉴스가 됩니다. 수문을 열게 되면은 소양호에 그 갇혀있던 물들이 초당 250톤씩 세차게 흘러내려서 100m 높이의 인공 폭포를 만듭니다. 쏟아지는 양이 워낙 많아서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면서 용소 숨치는 모양이 마치 물을 뿜어내는 고래처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수문이 열 때 이거 직접 보면 정말 네. 장관이겠는데. 네. 근데 소양강댐은 관광 명소로도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 댐 정상에 보면은 팔각정 전망대 건너편에 거기까지 왕복하는 산책로가 있는데 이게 일반에 개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소양강댐 건설로 생겨난 인공호수 소양호죠. 이것이 춘천, 양구, 인제 3개 시군에 걸쳐 있을 정도로 웅장하고 주변 경관이 아주 수려합니다. 댐 인근 선착장에서 유람선을 타고 소양호를 한 바퀴 돌거나 건너편 청평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청평사, 제가 전공하는 고려시대 사찰입니다. 훌륭한 유물이죠. 자, 그리고 호반의 도시 춘천의 명물이 됐습니다. 올해로 준공 50주년을 맞는 소양강댐.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지키는 댐으로 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 저 소양강에서 배 타고 이렇게 가면은 청평사잖아요. 네네. 그걸 갔던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 자, 소양강댐 알아봤고 다음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1982년 10월 12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82년 10월 12일은 프로야구 첫 한국 시리즈에서 오비베어스, 지금 두산베어스의 전신이죠. 오비베어스가 우승한 날입니다. 국내 최고 인기 스포츠 프로야구가 1982년에 시작이 됐고 10월 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최초의 한국 시리즈가 열린 건데요. 오비베어스가 삼성 라이온스를 4승 1무 1패로 누르고 프로야구 초대 우승팀이 되었습니다. 네, 프로야구가 출범하고 첫 한국 시리즈 오비하고 삼성의 맞대결이었는데 6차전까지 투혼의 경기. 지금도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한국 사람들 야구 사람 정말 대단한데요. 저도 네. 마산 출신이거든요. 네. 정말 뜨거웠어요. 예. 근데 이렇게 사랑하는 그 프로야구 언제 처음 시작이 됐을까요? 네. 한국 야구는 1960년대까지는 실업야구, 그리고 60년대 중반 이후는 고교야구가 최고 인기였어요. 그러다가 1982년에 프로야구가 출범을 해서 미국, 일본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프로야구가 시작이 됩니다. 팀은 연고지를 기반으로 정해졌는데 서울은 MBC 청룡, 그다음에 충청 대전의 오비베어스, 전라 광주의 해태 타이거스, 인천 경기 강원의 산미 슈퍼스타스, 경북 대구의 삼성 라이온스, 경남 부산의 롯데자이언츠, 이렇게 6개 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개막전부터 말홈런이 나오고 명승부를 보여준 이 프로야구는 출범 첫 해부터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요. 네. 최종 우승을 가리는 첫 한국 시리즈에서 전기리그 우승팀 오비베어스와 후기리그 우승팀 삼성 라이온스가 맞붙게 됩니다. 이 오비베어스가 한국 시리즈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박철순 투수의 22연승 이걸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근데 이 박철순 선수가 한국 시리즈를 앞두고 한국 시리즈에 나오지 못할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네, 부상이 있었어요. 그때 한국 이 프로야구는 전기리그 우승팀과 후기리그 우승팀이 한국 시리즈에서 맞붙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팀이 전 후기를 다 우승하면 통합 우승이 되고 한국 시리즈가 열리지 않게 되죠. 당시 오비베어스가 전기리그 우승팀이었거든요. 네. 마지막 경기가 삼성 라이온스와의 경기인데 이걸 이기면 전후기 통합 우승을 하고 한국 시리즈를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비베어스가 마지막 이 경기에 전력 투구를 했습니다. 박철순 선수가 등판을 해서 연장 12회까지 완투를 했는데 결국 완투패를 당해요. 이때 경기 시간이 무려 4시간 8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삼성 라이온스가 이기면서 후기 우승을 하게 되고 한국 시리즈가 벌어지게 됐던 건데 마지막 삼성과의 경기에서 박철순 선수가 허리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한국 시리즈의 등판이 어려운 상황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당시 15승 투수만 3명이 있었어요. 이선희, 황규봉, 권영호. 지금도 15승 투수 셋 있으면 한국 시리즈 우승합니다. 그렇죠. 네. 이 삼성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이런 말이 돌았고 오비도 이걸 인정을 해서 1승만 하자. 망신만 당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에이스 박철순 선수가 빠질 위기에 처하면서 그야말로 오비는 이거 어떻게 하나 싶었을 텐데 1차전부터 아주 잘했다면서요. 네, 1차전에서 오비가 뜻밖의 잘했어요. 거의 이겼는데 무승부로 끝이 납니다. 연장 15회까지 4시간 30분 동안 혈투를 벌였는데 무승부로 끝나요. 이 오비가 이 후유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2차전에서는 9대0으로 삼성이 대승을 합니다. 자, 서울 동대문 야구장으로 장소를 옮겨서 3, 4차전을 벌리는데 원래 나와서는 안 되는 박철순 선수가 나와서 진통제를 맞아가면서 투혼을 발휘해요. 그래서 3, 4차전 오비의 승리, 5차전은 오비 유격수 유지원 선수가 한국 시리즈 사상 첫
끝내기 안타를 쳐서 네. 우리가 또 이깁니다. 오. 이때까지 전적이 3승 1무 1패가 된 거죠. 야. 오비베어스는 원래 시작할 때만 해도 1승만 하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체면만 잘하자. 그렇죠. 상황이 역전돼서 한 번만 더 이기면 한국 시리즈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결국 이제 운명의 6차전이 시작된 거죠. 네, 오비는 에이스 박철순을 또 등판시킵니다. 박철순에게 하루 더 쉬고 7차전에 등판하겠느냐는 감독이 질문에 박철순 선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마운드에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던지겠습니다. 이게 어떤 기회인데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해요. 이에 맞서는 삼성 투수는 이선희 선수, 당시 최고의 왼손 투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선희 선수 투수도 4경기 등판해서 297구까지 던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상당한 박철순 선수와 마찬가지로 정말 정신력으로 공을 던지기는 던졌던 건데요. 8회까지 3대3 팽팽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결국 9회 오비베어스의 김유동 선수가 말로 홈런을 쳐요. 그래서 한국 시리즈 초대 우승이 오비베어스로 돌아갑니다. 당시 뉴스 한번 보시죠. 출범 첫 해에 프로야구 정상을 가리는 코리안 시리즈 6차전이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전기리그 우승팀인 오비베어스는 후기리그 1위인 삼성 라이온스 팀과의 대결에서 3승 1무승부 1패를 기록하고 제6차전 경기를 가졌습니다. 8회까지 두 팀은 3대3으로 팽팽히 맞섰으나 9회 초 베어스팀은 5번 김유동 선수의 만루 홈런 등으로 8대3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오비베어스 팀이 프로야구 첫 패권을 잡았습니다. 코리안 시리즈 최우수 선수로는 홈런과 타점이 많은 김유동 선수가 뽑혔습니다. 프로야구 첫 한국 시리즈에서 말로 홈런이 나왔어요. 안중 정말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정말 멋지게 대미를 장식했네요. 네, 한국 프로야구는 저에 있었던 개막전도 MBC 청룡 이종도 선수의 끝내기 말로 홈런으로 네. 승부가 갈렸거든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게임도 김유동 선수의 말로 홈런으로 끝이 났어요. 그래서 말로 홈런으로 시작해서 말로 홈런으로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한 가지 잊힌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의 말로 홈런을 맞은 투수가 한 사람이에요. 삼성 라이온스의 이선희 선수인데 그 선수예요? 정말 당대의 왼손 투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선희 선수가 피하지 않고 정면 승부를 해서 프로야구란 이런 것이다라고 한 그 묘미를 보여준 거예요. 정말 한국 프로야구는 이선희 선수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면서 한국 프로야구가 빠르게 인기 스포츠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됩니다. 이제 곧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끝나고 포스트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프로야구 원년 한국 시리즈가 보여준 것처럼 2023년 한국 시리즈에서도 명장면이 많이 나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예. 말로 홈런에 와 할 때 어떤 분은 그렇죠. 갈리죠. 비비가 갈리죠. 네. 자, 오늘도 우리를 역사 속으로 안내해 주신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사계 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새 시장을 나가니까요, 무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가을무가 시작이 됐는데요. 예전에 어르신들이요, 가을무 하나에 인삼과 같다는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네. 특히나 뭐 가을무 먹고 트름 안 하면 인삼하고 맞아.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지금의 가을무가 굉장히 달면서도 단단하고 그다음에 영양과 건강을 한꺼번에 챙기는 그런 아주 좋은 식재료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가을무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추석 때 배 선물 좀 많이 받으셨죠? 많이 받았죠. 지금 냉장고 안에 배가 좀 있을 텐데요. 요 배를
가을무와 같이 한번 저희가 석박지를 좀 담았어요. 바로 무배 깍두기를 담았습니다. 이거 즉석에서 드실 수 있어서 아주 맛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우리가 고기 이렇게 구워 먹으면 꼭 쌈에서 드시잖아요. 네. 특히 무쌈 많이 드시죠? 네. 이 무쌈을 겨자와 같이 해서 제가 무겨자쌈을 준비를 했거든요. 요거 2가지 알차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가을 무 특집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무 효능에 대해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네. 무는 100g당 13칼로리가 되는 정도로 열량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섬유소가 굉장히 많아서 다이어트와 노폐물 제거에 좋고요. 또 열을 내리게 하고 변비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무는 옛날부터 천연 소화제로 불릴 만큼 소화에 정말 좋은데요. 소화 효소인 아밀라제 성분이 음식물의 소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고구마나 감자 먹을 때 무김치나 동치미를 곁들여 먹으면 소화가 잘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이렇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가을 무 요리 오늘 제대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가을무가 맛있는 이유가요. 일단은 볕이 굉장히 좋고요. 네. 그다음에 땅이 이제 굉장히 수분이 다 마른 상태로 아주 뭐랄까 뽀송뽀송하다 그럴까요? 그래서 무가 굉장히 잘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무를 이제 심은 걸 딱 보면 딱 이 상태로 해서 이제 무청이 올라오죠. 네. 근데 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연두색 쪽이 굉장히 달달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배 깍두기 이렇게 즉석에서 먹는 것을 담을 때는 물론 무 하나가 다 들어가지만 우리가 고를 때는 이 연초록의 부분이 조금 많이 있는 것을 고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무청도 굉장히 싱싱하니까 만약에 있다 그러면 무청도 같이 절임을 해서 드시는 게 좋은데요. 이 무는 껍질을 버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 껍질에 굉장히 영양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 껍질도 같이 잡수시는데 이 무 껍질을 굉장히 깨끗하게 씻을 때는 이렇게 홈이 있잖아요. 홈 같은 경우에는 칼로 도려내고 이렇게 수염, 잔수염 다 뽑아내고 그다음에 깨끗한 그 부드러운 수세미로 이렇게 문질러서 깨끗하게 잡티가 없게끔 만든 다음에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배 깍두기는 저희가 즉석에서 먹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써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보통 이렇게 3cm 가량으로 두께를 썰고 난 다음에 나박김치 써는 거랑 똑같이 이렇게 해서 얄푼얄푼하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우리가 보통 깍두기 그러면 굵게 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건 이제 익혀 먹어야 되는 건데 요거는 즉석에서 먹는 거기 때문에 한 0.5cm 가량으로 이렇게 썰어주시면 아주 좋아요. 야, 익히지 않고 그쵸, 바로 바로 먹는 먹어요. 깍두기는 네. 또 신기하네요. 왜냐하면 무가 지금 굉장히 달달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무를 굳이 많이 익히지 않아도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를 납작납작하게 썰어서 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무하고 배하고 궁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배 같은 경우에는 싱그러운 맛이 많이 나기 때문에 궁합이 좋거든요. 그래서 같이 담아 놓으면 훨씬 더 맛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담습니다. 얇게 썰어야 또 약간 양념도 잘 배기는 것 같고 그죠? 그쵸. 맞아요. 바로 먹어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연초록 부분이 있는 부분을 좀 많이 이용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무배 깍두기는 이렇게만 담으셔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이것도 저게 이렇게 썰어주- 지금 굉장히 단맛이 올라올 시기인데 배까지 들어갔으니 엄청 많이 달죠. 네.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배가 또 더 다니까. 그러니까요. 이인 씨 같은 경우에 이제 배만 골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 그런 스타일이었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는 이렇게 썰어서 준비가 됐고, 그럼 배는 어떻게 써느냐? 배도 똑같은 방법으로 써는데요. 대신에 무는 절임을 하지만 배는 절임을 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삭아삭한 식감이 있어야 더 맛있으니까 네. 절임하지 않고 바로 씁니다. 자, 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껍질만 벗기고 나서 이걸 4등분 하세요. 아, 그냥 바로 저렇게? 네. 4등분해서 이 씨와 씨 씨방만 이렇게 네. 빼주세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그냥 이렇게 무랑 비슷한 그쵸, 크기 비슷한 두께로. 모양이에요. 오. 네, 크기로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마이클 잭슨이 우리나라 나주배를 그렇게 좋아했대잖아요.
마주배가 진짜 달고 물도 많고 맛있죠. 우리나라 비빔밥 배 여기에 그냥 확 반했대요. 먹을 줄 아는 사람이. 그래서 드시고 나면 항상 꼭 했다고. 먹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먹을 줄 아는 사람. 우리나라 배가요. 다른 배보다 서양 배보다 훨씬 더 단맛도 진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수분이 많다 그러죠. 그래서 먹으면 굉장히 시원한 맛이 많이 나거든요. 맞아요. 특히나 여기에다가 고춧가루 양념을 해서 먹잖아요. 네. 그러면 고춧가루 양념이 달아져요. 어머. 그래서 아마 제가 분명히 드리면 배만 골라 드실 거예요. 가을무가 그렇게 맛있는데도. 그렇죠. 아, 맛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 배도 그렇고 무도 아무리 그렇고. 가을로 맛있고 달아도 배를 못 따라가죠. 그럼. 예.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렇게 좀 썰어주세요. 납작납작하게. 요리는 항상 너무 얇게 썰면 양념에 흡수가 돼서 네. 흐물흐물해질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배 식감이 조금 있도록 너무 얇게는 안 써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썰어주세요. 항상 요리는 보면은 이 재료들 크기를 어느 정도 좀 맞추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야지 훨씬 더 조화롭고 그다음에 양념이 묻었을 때 빨리 무르느냐 안 무르느냐의 상태가 있거든요. 요새 배가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잡숴보실래요? 어머. 너무 좋죠. 야 이거 별미 아닙니까? 이게- 이거 어떻게 이거 한번 잡숴보세요. 네, 네네네 하나 그리고 예. 예. 이거 저손 깨끗합니다. 네. 네. 역시. 역시. 아우 달다. 요거에다가 이제 같이 무를 섞으니까 훨씬 더 맛있는데 그럼 이제 무 절임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가을무가 굉장히 달고 맛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소금을 먼저 넣습니다. 이렇게. 소금을 넣어서 잘 버무려요. 뭐든 제철일 때 실컷 먹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제일 맛있잖아요. 그래서 시기가 제철 딱 음식, 있어요. 제철 음식 하잖아요. 예. 자, 근데 여기에다가 제가 설탕을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을무가 굉장히 달고 맛있는데요. 약간의 매운맛이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그 매운맛을 없애려면 설탕을 좀 여기 절임을 할 때 하는데 만약에 양념을 할 때 설탕을 넣게 되면 양념장이 굉장히 찐덕찐덕해져요. 근데 절임을 할 때 해주면 나중에 이 안에 있는 매운맛만 빼지고 설탕이 그 단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찐덕찐덕거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절임할 때 소금하고 같이 설탕을 넣고 절임을 합니다. 아, 그런 게 있구나.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절임이 되면 요거를 이제 건져내는데요. 얼마 정도 절임을 하냐면 지금 이 무 같은 경우에는 단단하기가 겨울무보다는 조금 덜 하거든요. 네. 대신에 여름무보다는 조금 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절임을 하는데 중간에 30분씩 이렇게 한번 뒤집어 주시면 아주 맛있게 절임이 됩니다. 자, 이제 절임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무하고 배하고 들어가는 채소가 하나 있는데 뭘 넣느냐? 바로 쪽파만 넣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 부추를 좀 넣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부추 넣으셔도 되는데 부추를 넣게 되면은 훨씬 더 익혔을 때 맛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즉석에서 먹는 거기 때문에 네. 되도록이면 쪽파를 넣는 게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쪽파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무하고 배가 같이 들어갔으니까 이 양념이 중요하겠죠. 네. 다진 마늘 2큰술하고 다진 생강 2분의 1 작은 술만 준비를 해서 요거는 양념장에 나중에 버무려서 같이 넣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요것만 이렇게 놓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양념장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무하고 이 배하고 같이 버무렸을 때 맛을 내는 게 바로 요겁니다. 요 붉은 고추. 붉은 고추요? 고춧가루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요 붉은 고추는 한 5개에서 6개 정도 썰어서 같이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무하고 배하고 같이 이렇게 버무렸을 때 훨씬 더 시너지를 나게 하는 게 바로 이 청양고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약간의 매콤한 맛이 좀 칼칼하게 올라와야 맛있어요. 그래서 이 청양고추도 같이 이렇게 갈아서 준비를 할 거예요. 자, 갈 거예요. 갈 건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특별 저의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바로 요거예요.
요게 뭐냐 하면 볶은 콩가루예요. 아, 무당이에요. 설탕이 하나도 안 들어간 볶은 콩가루인데 우리가 무하고 배는 수분이 많잖아요. 특히나 아까 잡숴보셨지만 배 어때요? 수분이 굉장히 진하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양념장이 씻겨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 양념장을 씻겨 내려가지 않고 굉장히 고소한 맛과 착 달라붙게 하는 게 바로 이 볶은 콩가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죽을 안 쓰고 그냥 바로 가루로 써서 할 거예요. 일단 다시마 우린물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고춧가루 반 컵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아까 준비한 볶은 콩가루. 쌤, 그냥 콩가루 말고 볶음 콩가루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그냥 콩가루는 날콩가루잖아요. 네네. 날콩가루는 나중에 콩 비린내가 올라오거든요. 아. 볶은 콩가루를 쓰셔야 비린맛도 없고 죽을 대신할 수 있는 착 달라붙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새우젓 넣어주세요. 새우젓. 그리고 이제 설탕 대신에 매실청 넣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붉은 고추. 붉은 고추. 네. 그게 또 중요하죠. 고춧가루 들어가도 따로 넣어야 돼요. 요거 청양고추 네. 넣고 요걸 이제 곱게 가를 거예요. 청양고추 뭐 그 정도 양이면 아이들도 뭐 맵다 하진 않겠죠? 그쵸? 예. 아주 곱게 마법의 또 갈아요. 양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볶은 콩가루가 들어가는 게 저는 그건 새로워요. 네. 고소한 맛도 나. 제가 이렇게 아주 곱게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하고 배는 굉장히 수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곱게 갈아야 흡착이 잘 돼요. 아,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자, 그랬으면 우리가 아까 준비해놨던 무를 이렇게 다 절임이 됐죠. 무 네. 절임이 끝나면 무 상태가 어떠냐면 요래요. 이렇게. 네. 이게 굉장히 아작아작하고 맛있어요. 네네. 그러면 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썰어서 그냥 놓으면 갈변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물에다가 담가서 이렇게 물기를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랬으면 이제 양념에 한번 버무려 볼 거예요. 대야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제 무배 깍두기를 할 때 순서가 있습니다. 일단 양념장을 먼저 준비를 하는데 제가 양념장을 이쪽에서 좀 갖고 올게요. 제가 지난번에 양념장이 안 갈렸어요. 그래갖고 걱정을 무지 많이 했는데 오늘 너무 잘 갈리네요. 오늘 잘 갈리네요. 아주 곱게. 이렇게 됐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뭘 넣냐 하면 저희가 아까 양념에 요거는 따로 넣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요게 다진 마늘이에요. 다진 마늘. 그다음에 생강도 있었네. 네, 생강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설탕을 넣어야 되는데 제가 요걸 해보니까 딱 2큰술만 소금을 더 넣으면 아주 맛있겠더라고요. 그래서 2큰술 소금 들어가요. 요걸 이제 잘 섞습니다. 예쁘지 않아요? 네. 색깔이? 아주 맛있겠죠? 아, 네. 여기다가 먼저 물을 먼저 넣어요. 아, 이거 순서가 중요하다고 네. 하신 거죠? 무 먼저. 무 먼저 넣고 이 무를 먼저 양념장에 버무려서 양념이 잘 흡수가 되고 색깔이 나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일부러 국물이 약간 있는 무배 깍두기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요거 국물 살짝 익은 기운이 딱 있을 때 밥 비벼 먹으면 너무 맛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배를 넣어주세요. 근데 저걸 해서 익히지 않고 바로 먹기 때문에 그 맛도 맛있어요. 궁금해요. 익히지 않고 굉장히. 먹으니까. 그리고 배를 넣을 때 뭘 넣느냐? 쪽파를 같이 넣어줘요. 아. 색깔을 내기 위해서. 보통 이제 그 무 안 익혔으면 매운맛 이런 거 좀 생각하는데 아마 그 설탕으로 뺐으니까. 네. 네. 이렇게 해서 버무려 주세요. 야, 저거 해놓으면 아주 든든하겠는데요. 네. 그렇죠. 요거 이제 바로 잡수시면 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자, 바로 잡수시는데 요거를 이제 밀폐 용기에 담아서 하루 정도만 딱 두잖아요. 네. 그러면 무하고 배에서 나오는 수분이, 그러니까 배에서 수분이 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박잘박하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제가 미리 담아왔어요. 아. 이렇게 담아왔는데 네. 요거 국물까지 해서 잡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딱 하루 정도 둔 예, 거죠? 요거는 어제 담은 거예요. 아. 색상을 보면 보세요. 국물이 살짝 씻겨진 게 보이시죠? 네네. 대신에 양념이 쫙 잘 배어서 엄청나게 맛있고요. 요 안에서 들어가 있는 이 배가 굉장히 시원한 역할을 해주거든요. 아우. 이렇게 해서 제가 국물까지 넉넉하게 드셔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국물이 이렇게 많이 생기니까 국물까지 해서 이렇게 딱. 저 국물이 달달하니 맛있겠어요. 아, 요거 엄청 맛있어요. 네. 저기다 소면 말아 먹어도 좋고. 아유, 정말 좋죠. 저 국물은 어떤 또 다른 어떤 국에다가 저를 한 이렇게 해서 이제 잡수시면 됩니다. 제가 요거 여러분들한테 좀 미리 드렸어요. 네. 네. 한번 아, 잡숴 보세요. 아주 이게 궁금합니다, 맛이. 근데 이렇게 모양으로 봐서는 네. 어떤 게 배고 어떤 게 문지 모르겠어요. 골라 먹을 수가 없어요. 네. 골라 드실 수가 있어요, 충분히. 아, 나 이번에 배 씹었다. 잘 뱄다. 오, 그렇죠? 맛있죠? 네. 보자 뭐. 이게 입맛 떨어졌을 때 네. 그냥 밥에다가 이 무배 깍두기랑만 먹어도 그러니까 아주 좋죠. 입맛이 확 네. 살아날 것 같아요. 맞아요. 금방 모주하게 또 익은 느낌도 나는데요. 아, 배를 아, 이게 고춧가루에 배구나. 버무리는 게 무슨 맛인가 알겠어요. 뭔지 아시겠죠? 네. 아, 배는 확실히 식감도 무보다는 맞아요. 뭐 연하다고 해야 될까요? 오, 네. 식감도 달라요. 진짜 이게 구분이 안 돼서 씹어봐야 알 것 같은데 이거는 무 아닌가? 배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 진짜. 무가 더 맛있는데요? 무가 더 맛있어요. 네. 이제 살캉살캉하게 익혀지니까 무에서 단맛이 좀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에다 배하고 섞이니까 굉장히 조화롭죠. 무는 익숙한 맛이고 배는 처음 이제 느껴보는 또 새로운 그 느낌이니까. 네. 역시 가을무가 맛있구나. 자, 그러면 이렇게 무배 깍두기로 아주 상큼하게 맛을 드셨다 그러면 네네. 이번에는 고기 좀 구워 먹어보자고요. 아, 예. 자, 근데 고기를 구울 때 우리가 쌈을 먹잖아요. 뭐 상추쌈도 먹고 아니면은 시판하는 무쌈도 먹는데 요새 가을무가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때 무쌈을 집에서 직접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엄청 쉽습니다. 제가 그렇게 레시피를 만들어 왔어요. 네네. 자, 일단 무를 준비하는데 요거는 껍질을 좀 벗기셔야 돼요. 무 껍질을. 무 껍질을 살짝 필러로 벗겨주시고요. 그다음에 반을 딱 자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왜 집에 다 요거 있으시잖아요. 요거 이렇게 채칼하는데 있죠. 면으로 썰리는 거 요거 있잖아요. 요거에다가 요렇게 밀어요. 이거 좀 요거 조금 힘드시면 네. 이제 예인 씨 같은 경우에는 손목이 좀 약하니까 남자분들한테 시키시면 돼요. 네. 남편이 해야죠. 네. 손목임 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드시면 아우, 돼요. 예쁘게 잘 동글동글하게 되네요. 오. 이렇게. 이쁘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요. 두께는 어느 정도 하냐면요, 한 0.3 정도 하시면 딱 좋아요. 왜냐하면 요거는 아무래도 소금하고 설탕하고 식초에 약간 재우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당침, 염침, 초침이 다 되거든요. 그러면 살짝 물러지잖아요. 무르는데 무는 아삭아삭하게 그대로 있고 약간의 수분감은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아주 좋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요것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저는 무 하나에 깻잎을 한 5장에서 6장 정도 같이 준비합니다. 요거 깻잎을. 왜냐하면 제가 만들어 보니까요. 무쌈만 하는 것보다는 깻잎을 사이사이에다 끼우면 훨씬 더 맛있어요. 향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향도 좋고요. 이렇게 담아요. 밀폐 용기에다가. 그리고 깻잎 하나 이렇게 얹으세요. 아, 간헐적으로 사이사이에 넣는 거네요. 그렇죠. 아.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깻잎 하나 이렇게 얹어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올려주세요.
요거 하염없이 들어갑니다. 우리 왜 무쌈 사다 보면 아유 좀 이렇게 조금이다.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집에서 만들면 무 하나로 다 만들 수 있으니까 훨씬 더 가격 면에서도 좋고요. 일단은 내 눈으로 확인하고 만드니까 뭐가 들어가는지 다 알잖아요. 무쌈을 집에서 만들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요 쌈으로 먹기도 하지만 저걸로도 먹어요. 요거 채 썰어서 무쳐도 먹어요. 그래도 맛있겠네. 그러면 아주 맛있거든요. 자, 그랬으면 이제 무쌈이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여기에 소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제가 소스를 좀 만들어 볼게요. 너무 쉽습니다. 냄비 하나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물 넣으세요. 물. 생수. 네, 그냥 생수예요. 네. 생수 넣고 여기다가 설탕 넣으세요. 오. 설탕. 그리고 이따가 소금도 넣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오래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파뿌리를 좀 넣어주세요. 대파뿌리. 그리고 약간 칼칼하고 통후추도 넣어주세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팔팔팔 끓여요. 팔팔팔 끓이면 요 옆에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네. 요 식은 거에다가 식초를 넣으세요. 씻고 나면. 충분히. 왜냐하면 식히고. 식초는 팔팔 끓이면 식초의 성분이 좀 날아가고 새콤한 맛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끓여주세요. 그래서 요거를 볼에다가 받쳐요. 볼에다가. 한번 걸러주는. 걸러주는. 네, 걸러줘요. 그래서 네. 그 걸른 거가 여기 있어요. 이 걸른 거예요. 네. 그럼 이 걸른 거에다가 뭘 넣느냐? 바로 이 연겨자를 넣어주세요. 연겨자를. 연결 또 체에다가 이렇게 네. 부드럽게. 그래서 요거를 잘 섞어요. 그것도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풀면서 넣어주네. 그러면 굉장히 잘 풀리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였다가 그냥 넣고 막 숟가락으로 하려면 한나절 걸립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잘 풀리니까 이렇게 딱 준비를 해주세요. 그러기도 하고 또 안 풀린 게 또 무 쌈에 또 묻어 있으면은 먹었다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건 또 미운 사람 주잖아요. 자, 그랬으면 이렇게 됐으면 요거 그냥 여기다 부어주세요. 간단하네요. 네, 색이 부어요. 너무 예쁜데요. 야, 무슨 연교자 예쁜 노란색이 물감 풀어낸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처음 해봤네. 저게 진짜 색이 배이는구나.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약간의 무거운 걸로 눌러주거나 아니면 그냥 밀폐 용기 사이에서 이렇게 있고 요거를 딱 눌러주세요. 그리고 요거를 어디다 넣느냐? 냉장고 안에 3일만 딱 넣어주세요. 3일. 3일만 딱 넣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딱 이렇게 돼요. 어머 색깔 봐. 예뻐라. 레몬청 같아. 레몬인 줄 알았어요. 네네. 자, 그랬으면 요거 한번 걷어볼까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무쌈이.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이쁘다. 올려요. 접시에다가. 그거 아침에 깻잎도 같이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깻잎까지 같이 올려요. 그렇죠. 깻잎에도 간이 다 뱄잖아요. 그렇죠. 깻잎도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이걸 알려드리면 깻잎을 5장 안 하고 한 20장씩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또 깻잎 향이 너무 진해서 요 고유의 겨자 맛이 또 안 나요. 그럼 무쌈이 아니라 깻잎 쌈이 될 수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요것만 넣으셔야 돼요. 네. 그랬으면 무쌈이 준비가 됐으니까 우리가 고기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 고기가 나와요. 선생님 고기 가져오셨어요? 네. 어머나. 제가 일부러 채끝살을 이렇게 딱 준비를 했어요. 그랬으면 맛있겠다. 고기를 이렇게 구워요. 쌈하고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네. 고기랑 저 무쌈 같이 먹으면 그냥 그 고기의 냄새 나는 것도 좀 잡아주면서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맞아. 안 잡아줘도 맛있죠. 제 끝살인데. 아이, 채끝은 뭐 말해 뭐합니까. 이렇게 해서 같이 구워주세요. 근데 구울 때 어차피 무쌈에 양념이 다 되어 있긴 하나 그래도 여기에다가 소금 간을 조금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금 간을 조금 넣어주세요. 이렇게. 예인 씨는 주로 고기 먹을 때 뭐 쌈을 싸 먹어요? 아니면 그냥 먹나요? 저는 꼭 싸먹어요. 싸 먹어요? 네. 주로 뭐에 싸 먹었어요?
주로 그냥 뭐 뻔하죠. 뭐 상추나 뭐 깻잎 네 그렇게. 근데 만약에 무쌈이 있으면 굳이 된장 상추도 필요 없이 바로 저렇게 싸 먹으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워낙 이제 양념이나 뭐 간이 배어 있으니까 어. 그 위에 고기 한 점만 딱 올려서 싸 먹는 게 맛있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무쌈은 처음이시죠? 많이 무쌈 먹죠. 이렇게 고깃집 가면 주긴 주죠. 어머. 고기를 같이 구워서 네. 무쌈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겠다. 워낙 제가 무쌈만 드릴래다가 또 뭐 있어요? 또 있어요? 그러면 맛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맛이 없다고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고기를 좀 구웠습니다. 저는 밥을 싸 먹어야 되나. 그렇죠. 아유. 시청자들이 그 MC들 왜 고기 하나 안 챙겨주나요? 그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쌤께서 저 고기에 뭐 무쌈 너무 맛있죠. 이렇게 됐으면 무쌈에다가 요거에다가 이렇게 예, 한쪽씩 올려드릴게요. 네. 예, 저는 미디엄이요. 네. 정말. 저렇게 먹으면 뭐 너무 맛있죠. 자, 요거 좀 갖다 주세요. 네. 이 고기 굽는 소리가 네. 마치 비 오는 소리처럼. 무쌈을 그리고 또 고깃집 가면 많이 주지도 않아요. 맞아요. 근데 자꾸 또 달래기도 뭐하고. 집에서 진짜 고기 사다가 먹을 때 무쌈 요거만 있으면 너무 좋겠네요. 이렇게 무쌈만 무쌈에다가. 있으면 뭐 고기 한 점 구우면 정말 제대로 된 한상이 슬기 차려집니다. 씨는 미디움이라 그래갖고 제가 조금 더 구워서 드릴게요. 네. 이렇게. 요거 싸서 먹어요. 감사합니다. 쌈. 고기하고 진짜 잘 어울리네요. 어떠세요, 무쌈? 고기가 더 연한 것 같고 네. 또 무쌈에 그 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신맛이 딱 있는 그 왜 상큼함 있잖아.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시판하는 무쌈은 식초, 설탕, 소금만 넣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겨자를 풀었기 때문에 겨자의 맛이 싹 배어들어서 훨씬 더 무가 칼칼하면서도 맛있어요. 그리고 얕은 맛이 있잖아요. 지금 싹 싸서 입으로 가져오는데 그때부터 이미 겨자 향이 아, 한번 싹 감으면서 네. 고기랑 너무 잘 어울려요. 이게 시큼한 맛이 있으니까 이 고기에 텁텁미게 없이 한 그릇 넘어가는 네. 맛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무쌈이 조금 많이 남아서 좀 남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물기를 조금 짜세요. 짜고 난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곱게 채를 썰어서 거기에다가 들기름하고 깻가루만 넣고 버무려서 잡수셔도 아주 맛있고요. 그거 가지고 김밥을 싸도 맛있습니다. 네. 정말 너무 맛있는데 레시피 봐야 될 것 같다. 봤어요? 레시피 보여주세요. 지금은 가을 무가 가장 맛있을 시기.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가을 무로 만드는 오늘의 요리는 바로 먹는 무배 깍두기와 고기와 곁들여 먹는 무겨자쌈입니다. 먼저 무배 깍두기부터 만들어 볼까요? 무는 껍질째 문질러 씻고 알맞은 크기로 썰어주고요. 볼에 물을 담고 굵은 소금과 설탕을 뿌려 40분 절인 후 물에 헹궈 건집니다. 붉은 고추, 청양고추, 다시마 우린 물, 볶음 콩가루, 새우젓, 고춧가루, 매실청을 믹서에 곱게 갈고요. 대야에 양념장을 담고 절인 물을 버무려서 색을 낸 후 배와 쪽파를 버무립니다. 다진 마늘, 다진 생강, 볶은 소금을 버무리고 밀폐 용기에 담아주면 무배 깍두기 완성입니다. 이제 무 겨자쌈도 만들어 볼까요? 무는 껍질을 벗기고 채칼로 얇게 슬라이스하고요. 무 슬라이스를 중간중간 한 장씩 끼워 넣습니다. 냄비에 생수와 설탕, 소금, 통후추, 대파 뿌리를 넣고 팔팔 끓여 차게 식히고요. 연겨자를 둥근 채에 걸러 풀어넣고 식초를 탄 후 통후추, 대파 뿌리는 건져냅니다. 유리 용기를 열탕 소독하고 무 슬라이스를 담은 뒤 겨자 단촛물을 부어 냉장고에 이틀 숙성하고요. 3일 후 소금을 조금 뿌려주면 고기와 함께 먹는 무 겨자쌈 완성입니다. 인삼보다 좋다는 건강한 가을 무 요리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무배 깍두기, 무 겨자쌈 이렇게 두 가지 요리를 해봤는데 요즘 무가 워낙에 맛있고 배도 맛있고 거기다 양념이 또 기가 막히고 네. 아이고
제대로 맛을 봤습니다. 다음 주가 또 기대돼요. 다음 주요 조금 서늘서늘하죠 요새 날씨가. 네. 그래서 굉장히 따끈하게 드실 수 있는 비지 준비를 했습니다. 비지죠. 네. 예. 이게 예전에 딱 먹어야죠. 산에 갔다 내려오면 비지 가져갈 수 있게 했는데 네. 요즘 그거 없더라. 비싸요 비지. 예, 그걸 파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예전 인심이 좋았어. 맞아요. 왕년에.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맘때쯤에 야외에 앉아서 차 한잔하기 좋은 계절이었는데 네. 추워요. 그러니까요. 가을이 이렇게 짧아졌나 싶기도 하고 아침 저녁으로 날이 쌀쌀한데요.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가을무가 보약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레시피는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에서 또 한번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맛있는 밥상 차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